안녕하세요. 화다진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지난 한 주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우리 지난 시간부터 감상단원에서 서양미술사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중에서 고대 미술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봤어요. 잘 기억하고 있으시겠죠? 우리 이번 시간에는 고대 미술 다음인 중세 미술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고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해봅시다. 화이팅!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의 목차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세가 무엇인지 중세의 시대적인 개념을 살펴볼 거고요. 중세 미술은 크게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순서대로 비잔틴 미술, 로마네스크 미술, 고딕 미술의 순서대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중세란 어떤 시대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란 고대 로마 제국이 멸망한 5세기부터 르네상스가 시작된 15세기까지의 1000년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5세기에서 15세기니까 총 10세기에 걸쳐져 있는 시대를 중세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 10세기의 중세를 신앙의 시대로 보고 기독교 미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미술이 귀속되기 때문에 예술의 어떤 독자적인 발달은 없었어요. 대신 교회 건축과 이러한 교회 건축을 장식하기 위한 조각이 발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시대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미술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잔틴 미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틴 미술이 발달한 시기는 30년에서 1453년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지역은 동로마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어 비잔틴 미술이 전성기 때에는 유럽의 전역에 걸쳐서 나타나지만 현재로 봤을 때에는 터키 지역이 바로 비잔틴 미술이 발달한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잔틴 미술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동서양의 성격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동방의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는 색채를 강조하는 성격과 그리스 헬레니즘 미술이 갖고 있는 감정의 표현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성격이 결합되어서 나타납니다. 미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자이크가 발달하게 됩니다. 건축에서는 돔이라고 하는 둥근 형태의 지붕이 얹어진 중앙 집중식 설계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비잔틴 미술 중에 건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틴 미술을 가장 대표하는 건축물은 하기야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어요. 터키 이스탄불이 위치하고 있지요. 그림 한번 볼까요? 건축에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 첫 번째 돔이었죠. 자, 사진 보면은 동그랗게 가운데가 올라와 있는 부분, 이것이 바로 돔이지요. 그리고 가운데가 우뚝 이렇게 솟아 있어요. 중앙에 중요한 건축을 모두 배치한 것이죠. 중앙 집중식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독특한 것이 이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이 기둥은 기독교 건축은 아니에요. 16세기 이후에 이슬람 사원 모스크로 사용되면서 추후에 증축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기야 소피아 성당은 기독교의 건축과 이슬람교의 건축이 혼합되어 있는 굉장히 독특한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잔틴 미술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모자이크가 발달했다는 것이죠. 모자이크란 돌이나 유리 조각 등을 늘어놓아 모양이나 형상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자이크 굉장히 친숙한 미술 표현 기법이지요. 종이에 윤곽선을 그리고 그냥 색깔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형태에 맞춰서 돌이나 유리와 같은 작은 조각들을 끼워서 붙여넣는 것을 우리는 모자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확대 한번 해서 볼까요? 보이시나요?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그림처럼 보였는데 가까이서 봤더니 오돌오돌하게 이렇게 모양들이 보이죠. 이렇게 색돌들을 조각조각 끼워가지고 형상을 나타낸 것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는 모자이크라고 합니다. 두
두 번째로는 로마네스크 미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10세기에서 12세기 지역으로는 서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지요. 우리 서유럽이라고 하면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이러한 지역이 모두 서유럽에 해당되는 지역들이에요. 특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의 건축 양식을 많이 계승하게 됩니다. 미술에서는 프레스코라고 하는 회화 기법이 발달하게 되고요. 건축에서는 궁융, 특히 원통형으로 된 궁융과 교차된 궁융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두꺼운 벽과 작은 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가 어둡고 경건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가 어둡기 때문에 그림, 프레스코화를 그 안에 장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건축 용어 중에 궁융에 대해서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대 그리스 건축을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상인방 구조를 설명을 했었어요. 상인방 구조란 기둥과 거기 위에 얹어지는 상판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상인방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이러한 상인방 구조로 된 건축이 나타났었죠. 그 다음 로마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치라고 하는 형태가 나타나죠. 동그랗게 생긴 형태를 아치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면 아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더 넓고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러다가 로마네스크로 오게 되면은 궁융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합니다. 궁융은 아치가 더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궁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치가 여러 개 겹쳐져서 원통을 이룰 때 이것을 우리는 원통형 궁융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런 원통형 궁융이 교차돼서 결합되어 있을 때 이것을 교차 궁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네스크 건축에서는 이러한 원통형 궁융과 교차 궁융이 발달하면서 교회 건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건축된 실제 건축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로마네스크 건축물은 피사 대성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탈리아 피사 지역에 있는 것이지요. 원통형 궁융과 교차 궁융이 사용되었고요. 벽이 두껍고 그리고 창이 아주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가 어둡고 경건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림 한번 보세요. 밖에서 보기 때문에 안의 구조가 궁융이 어떻게 된 건지는 알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보면은 창이 굉장히 작은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렇게 창이 작고 벽이 굉장히 두껍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는 어두워지겠지요.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축에서 어두운 실내를 보강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했던 그림 그리는 기법이 바로 프레스코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레스코화란 석회에 모래를 혼합한 모르타르라고 하는 것을 벽에 발라주게 돼요. 모르타르는 석회 가루에 모래 그리고 물을 섞어서 개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벽에 발라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건조되기 전에 알료, 물감이지요. 알료로 그림을 그리고 채색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모르타르가 굳으면서 물감도 함께 흡수되면서 건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색조가 수분이 증발하면서 차분해지고 그리고 보존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보존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파손이 잘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실내 벽화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회화 기법이에요. 15세기,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유화 물감이라고 하는 회화 기법이 발달하기 이전까지 실내 벽화를 그리는데 가장 많이 사용한 기법이 바로 프레스코화라고 하는 표현 기법입니다. 자, 세 번째로 고딕 미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딕 미술은 12세기에서 15세기 르네상스 이전에 나타난 중세 미술이지요. 서유럽을 중심으로 나타났고요. 로마네스크 다음에 나타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미술의 전성기를 우리는 고딕 미술이라고 합니다. 미술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건축에서는 늑제 궁융 그리고 높은 첨탑,
부연부벽, 고부조 조각, 얇은 벽과 큰 창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전체적인 성당 건축의 분위기는 굉장히 밝고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됩니다. 고딕 건축 용어 중에서 늑제 궁룡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궁룡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네스크 건축에서부터 나타났던 건축 기법이지요. 동그란 아치가 확장된 것이 원통형 궁룡이었고요. 이 원통형 궁룡이 교차되어 나타나면 교차 궁룡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고딕 시대에 오게 되면은 이런 아치와 아치 사이를 메꿔주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뼈대끼리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해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늑제궁룡이라고 해요. 늑제궁룡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축의 형태를 보다 자유롭고 크기도 훨씬 크고 높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낯선 용어가 있었어요. 부연부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연부벽은 영어로 얘기하면 플라잉 버트리스예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늑제궁룡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이 메꿔지는 부분이 전혀 없게 되지요. 뼈대만 있게 됩니다. 이 뼈대만 가지고 자유롭게 건축을 높고 크게 만들게 되죠. 근데 이럴 경우에 건축물이 튼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플라잉 버트리스라고 하는 보조 형태를 전체 큰 기본 건물 옆에 대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게중심이 분산되면서 건물을 더 튼튼하게 지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러면 고딕 시대의 건축물 사진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건축물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사르트르 대성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 보게 되면 굉장히 높고 뾰족하게 형태가 구성되어 있지요. 이러한 높고 뾰족한 첨탑이 고딕 건축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높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중세 미술은 기독교 미술이라고 했어요. 신의 존재를 믿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가까이,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높고 뾰족하게 짓는 성당 건축이 발달하게 됩니다. 로마네스크 시대까지는 건축 기술적으로 이렇게 높게 만드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만들 수 없었는데 고딕 미술은 중세의 기독교 미술의 가장 전성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형태의 성당 건축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벽이 얇게 되고 창문이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게 되지요. 그러면 실내는 당연히 빛이 많이 들어가게 돼서 밝고 환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이러한 성당 건축의 외벽과 실내에 고부조로 장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조소에서 보게 되면은 형태에 따라서 환조와 부조로 나뉠 수 있지요. 환조는 사방에서 앞면, 옆면, 뒷면 모든 면에서 감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환조라고 하고 부조는 한쪽 면만 나타나게 만드는 것을 부조라고 하죠. 이러한 부조는 나타내는 높낮이에 따라서 저부조, 중부조, 고부조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고딕 시대에는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이 거의 환조에 가깝게 아주 많이 튀어나온 고부조의 조각이 발달하게 됩니다. 고딕 미술에서 큰 성당 유리창을 장식하기 위해 발달한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는 표현 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란 생유리를 도안에 맞게 이어붙이고 납으로 이음새를 용접하는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도안을 그리겠죠. 그럼 그 도안, 그림 형태에 맞춰서 생유리를 조각조각하여 이어서 붙이는 거예요. 이런 이음선을 납이라고 하는 금속을 이용해서 용접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창문에 보면은 스테인드 글라스 쉽게 접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를 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그냥 실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유리를 투과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색깔에 따라 훨씬 더 화려하고 장식적이고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딕 미술까지 해서 중세 미술에 대한 강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수업 재미있으셨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